오늘은 저희가 직접 정리한 분석 하나를 풀어드립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커져서 웬만한 회사는 그래픽카드를 살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겁니다. 사려는 그 그래픽카드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다. 집을 살 때 그 집을 담보로 잡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엔비디아와 월가의 큰손 6곳이 여기에 5천억 달러 넘는 돈을 끌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환율로 우리 돈 700조 원이 넘습니다. 먼저 규모입니다. 엔비디아는 아폴로, 블랙록, 블랙스톤, 브룩필드, 골드만삭스, KKR 6곳과 손을 잡았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에만 쓰는 돈줄을 5천억 달러 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대출은 아닙니다. 서로 하겠다고 합의만 한 단계라서 누가 빌릴지, 금리가 얼마일지, 담보를 어떻게 잡을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표는 분명합니다. 몇 년 쓰고 버리는 전산 장비로 취급받던 그래픽카드를 건물이나 발전소처럼 오래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으로 다시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돈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픽카드를 사려는 회사가 먼저 그 프로젝트만을 위한 회사를 하나 따로 세웁니다.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그 회사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에서 서버를 사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쪽은 두 가지를 담보로 잡습니다. 하나는 그 서버 자체고 다른 하나는 그 서버를 빌려 쓰기로 한 고객의 앞으로 낼 사용료입니다. 회사를 따로 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장비와 계약만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빌리는 회사 자체는 신용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받은 대출은 우량 등급을 받습니다. 코어위브가 올해 3월에 받은 85억 달러짜리 대출이 무디스에서 A3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픽카드를 담보로 한 대출이 투자 적격 등급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용평가사가 코어웨이브의 재무 상태를 본 게 아니라 그 장비를 오래 빌려 쓰기로 계약한 고객의 신용을 봤기 때문입니다. 코어웨이브는 그 고객을 투자 적격 등급의 인공지능 기업이라고만 밝혔고 블룸버그는 메타로 보도했습니다. 효과는 금리에 나타납니다. 고정 5.9%에 빌렸습니다. 누가 빌리느냐가 아니라 갚을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본 겁니다. 그래도 돈을 빌려주는 쪽은 불안합니다. 장비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엔비디아가 안전장치를 하나 내걸었습니다. 나중에 장비를 되팔았을 때 값이 예상에 못 미치면 그 모자란 부분을 최대 25%까지 자기가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젠슨 황은 이걸 대출 전체를 떠받치는 보증이 아니라 보조장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메워주는지 장비값의 몇 %까지 빌려주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5천억 달러에 25%를 그냥 곱하면 1250억 달러가 나오지만 이건 산수일 뿐 엔비디아가 약속한 금액이 아닙니다. 건별로 따로 정한다고만 밝혔습니다. 낯선 방식처럼 들리지만 새로운 발상은 아닙니다. 1970년대 미국은 주택대출을 묶어 증권으로 만들어 팔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비행기도 유료도로도 발전소도 같은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물이 있고 거기서 꾸준히 돈이 들어오면 그걸 담보로 자본시장의 돈을 끌어올 수 있다는 공식입니다. 이번에는 그 자리에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겁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도 이번 일을 그때와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건물과 비행기는 값이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래픽카드는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부터 새 아키텍처를 해마다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새 칩이 나올 때마다 이전 세대 값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쓰임새도 밀려납니다. 최신 칩은 값을 비싸게 받는 학습 작업에 들어가지만 한 세대만 지나면 값이 싼 추론 작업으로 내려갑니다. 담보가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아마존이 좋은 예입니다. 2024년에 서버 수명을 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가 이듬해 인공지능 때문에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뀐다며 다시 5년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담보로 빌려준 돈의 만기는 5년이 넘습니다. 장비 수명보다 빚이 더 오래 남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돈이 도는 모양입니다. 엔비디아가 보증을 서고 월가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제품을 삽니다. 엔비디아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매출을 만들어준 돈의 출처를 따라가면 결국 엔비디아 자신에게 닿습니다. 이자 부담은 이미 눈에 보입니다. 코어 위브가 올해 2분기에 낸 이자만 6억 4천만 달러입니다. 1년 전 같은 분기에 2배가 넘습니다. 회사가 지고 있는 빚은 350억 달러 수준이고 3분기 이자는 더 늘어난다고 회사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실제로 돈을 벌어주지 못하면 이 고리는 끊깁니다. 세 번째는 담보가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이미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에 시간당 8달러가 넘던 H백 그래픽카드 임대료는 지금 3달러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70% 가까이 빠진 겁니다. 여기에 중국이 자체 반도체를 빠르게 늘려 값싼 인공지능 칩을 대량으로 풀면 임대료는 더 내려갑니다. 담보로 잡힌 장비가 벌어들이는 돈이 줄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어려워지고 위험이 커진 만큼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쓰던 그래픽카드를 제값에 사고 팔 수 있는 중고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새 제품이 나올 때 옛 장비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계산하는 기준이 서야 합니다. 셋째, 이 돈으로 지은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매출을 만들어서 빚을 갚아낸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와 월가 6곳이 그래픽카드를 담보로 5천억 달러가 넘는 돈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부동산이나 비행기처럼 담보가 되는 자산으로 올라선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그걸 살 때 쓰는 돈의 값까지 설계하게 됐습니다. 다만 담보의 값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그리고 인공지능이 실제로 돈을 버느냐에 이 구조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